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지방직 공중보건 기출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출해설을 할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시험을 치고 이 문제 해설을 듣기보다는 보통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해설하는 건 사실 그 해에 출제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향으로, 또 비중으로 출제됐는지를 보고 잘 준비해 보겠다. 이런 이제 도전과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중보건에 올해 출제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이렇게도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이제 이런 분석을 해요.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런 문제고 답은 무엇이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공중보건이라는 전체 과목, 이 과목 안에서 어떻게 비중을 좀 구분해서 학습을 하는 게 좋겠는가 이겁니다. 제가 늘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은 보다시피 공중보건의 개론 그리고 건강과 질병, 질병과 역학, 매개물과 기생충 이제 이런 역학과 관련된 파트, 질병과 관련된 파트까지를 여기까지를 뭐라고 보냐면 보통 하프, 그래서 공중보건의 총론 파트로 봐요. 공중보건의 전반부는 여기까지다. 보시다시피 올해 시험의 문제 출제도 전체 20문제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생애주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생애주기라고 되어 있는 파트 다시 여기다 쓸게요. 생애주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 파트, 그리고 식품.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통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생애주기와 관련된 파트는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출제는 많이 안 된다. 출제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시다시피 올해도 지금 3문제가 출제됐으면 자, 20문제에서 10%를 살짝 넘었습니다. 15% 정도 되지만 문제 출제가 비중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로 여기 인구와 노인, 학교보건, 정신보건, 직업건강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많이 출제되면 한 3-4문제 또는 그 이하로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파트, 환경보건 파트는 보시다시피 환경보건과 식품보건을 합쳐가지고 보통 한 20% 정도 출제가 됩니다. 더 많이 될 때도 있었지만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도 보시다시피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행정, 법규, 보건통계 이쪽 파트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과거 지난 한 2, 3년 사이를 보게 되면 보건통계에 대한 것들도 출제가 좀 됐었는데 올해는 아예 배제가 됐고 보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의료급여, 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 또 암관리법, 암검진 주기 이건 뭐 계속 출제가 되던 거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3문제 정도가 이 파트 안에서 좀 중요하게 유의해서 봐야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한 문제 한 문제 더 살펴보고 정리를 해가겠지만 여러분 항상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때는 그게 2025년이든 2024년이든 또 이제 매해마다 출제됐던 것들의 기출 문제 분석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느 영역에 문제가 좀 집중이 됐는가 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졌는가를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좀 리뷰하면서 그렇죠?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 파트에 대한 중요도는 상당히 높다. 늘 강조하지만 공중보건에 있어서 공중보건 총론 파트의 공부 시간을, 학습 시간을 투입하는 건 굉장히 현명하고 또 효과적입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다시피 감염 재생산수, 기본 감염 재생산수 제가 강의할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라 정확하게 문제가 또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이라든가 3급 감염병, 2급 감염병, 1급 감염병, 또 인공 수동 면역, 그렇죠? 다 대부분 문제를 다뤘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 맞췄다, 맞추지 못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줄친 이 부분들은 다 뭐랑 관련되는 거죠, 여러분? 역학이랑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역학 파트를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그 파트에 시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내용들을 익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과 같은 것을 출제 가능성들을 늘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또 맞출 수 있는 문제이고 여기 HP 2030의 6개 분야 이것도 예상이 됐던 문제들이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예상 못했어요.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 이런 것까지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다만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발암물질 분류 기준이라는 건 결국 뭐랑 관련되냐면 만성질환과 관련이 암이죠. 암, 신생물. 자, 이런 부분들까지 이 전반부에서 문제들이
구성이 됐다. 예,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 보면 그 선물 세트가 주어진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다각도로 구성이 되는구나. 매년 매 회차에 기출문제들을 볼 때마다 이거 참 재미있는 문제를 냈네. 이 문제는 참 낼 만한 문제를 냈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기도 하는데 보시다시피 여러분 전반부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뭐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결국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갈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다른 내용들도 잘 익혀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좀 풀어갈 텐데요. 자, 다음 첫 번째. 다음에 설명한 질병은 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묻는 건 이제 질병의 특성을 주고 그 특성에 맞는 질병 골라내면 됩니다.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제3급 감염병이고 중국 얼룩 날개 모기가 매개한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거는 최근 들어서 많이 또 그 질병 발생의 그 보고들이 많은 대표적인 질병이고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자, 일본 내염이랑 말라리아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 중에 하나고, 특히나 1953년 이후에 WHO의 퇴치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많이 감소가 됐지만 여전히 좀 보고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 온도가 좀 기온의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의 발생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자, 그럼 다시 이 질병을 물을 가능성보다는 이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환자 관리라든가 유행할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편 이제 두 번째. 인체 감마글로불린이나 항독소 등을 직접 주입해서 얻는 면역은 여러분 이거 이제 면역 관련된 문제로 늘 출제가 예상이 되는 문제인데 사실 면역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두 가지죠. 면역은 뭐냐면 자연 면역이냐 인공 면역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자연 능동이냐 수동이냐 인공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근데 주어진 문제는 분명히 감마글로불린이나 항독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랑 관련되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은 인공 수동 면역이 되겠죠. 인공 수동 면역. 이제 인공 수동 면역이 아닌 자연 수동 면역이 되려면 모체에 근거한 모유와 모체, 태반을 통해서 면역이 이루어지는 걸 것이고, 인공 능동 면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백신을 맞는 것이 되고, 자연 능동 면역은 본인이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다뤘던 문제이고 실제로 공중보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문제가 참 많아요. 기존에 출제됐던 것들이. 자, 그다음 세 번째.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질병은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보시다시피 폴리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고 결핵이나 콜레라, 장티푸스 다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이죠. 너무 단순한 문제, 간단한 문제였어요. 4번 코호트 연구에서 산출되는 통계량이 아닌 것은 했어요. 여러분 이제 코호트 연구에서 산출되는 통계량은 자, 기본적으로 코호트 연구에서는 뭘 계산할 수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질병 발생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질병 발생률을 가지고 계산되게 되는 게 발생률을 우리가 인시던스 레이트 IE라고 하면 익스포저에 근거한 이른바 위험 요인에 노출된 군에서의 발생률, 또 노출되지 않은 군에서의 발생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럼 IE와 INE가 정의된다고 하면 자, 첫 번째 비교 위험도 IE를 INE로 나누어서 비교 위험도가 계산이 될 것이고 상대 위험비가 되죠. 얘를 빼게 되면 기여 위험도가 될 것이고 자, 비례 사망지수 PMI는 뭐죠? Proportional Mortality Index라고 해서 이것은 전체 사망자 수 중에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코호트 연구랑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유해물질과 중독 증상으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여러분 이제 실제 이 유해물질과 중독 증상 관련된 문제들도 상당히 다수로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제 납과 관련된 건요. 납은 진폐증하고 관련이 없죠. 납에서는 발생하게 되는 게 뭐죠? 빈혈이라든가 구강의 납의 침착이라든가 또는 호염기성 과립 적혈구의 증가라든가 또 소변 중에 코프로폴피린의 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성이 되죠.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5번에 보시면 수은, 카드뮴, 크롬 이런 이제 각각 그 중금속이죠. 중금속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중독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크롬 같은 경우에 비중격 천곡이고 카드뮴
신장에 영향을 미쳐서 단백뇨, 수은에 있어서 근육 경련 등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고 많이 출제 가능성을 예상했던 것들인데 이번에도 출제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중에서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현물급여냐 현금급여냐라는 것의 구분은 건강보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회보장을 얘기하다 보면 사회보장의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회보장에서 방법이 그 방식이 있죠. 사회보험 방식이 있고 공공부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내지 사회 서비스 방식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현물과 현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현물은 직접적으로 뭐죠? 서비스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물급여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입원이지, 건강검진. 요양비, 또 장애인 보장부의 급여, 그렇죠? 본인 부담 상한액의 초과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장애인 보장부의 급여 역시 이것도 현금급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 건강검진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방 단계는 했습니다. 여러분, 예방 단계 문제도 너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한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뭐죠? 2차 예방. 1초 만에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공중보건 문제를 풀면서 받아가지고 7분 만에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았다. 난이도를 굳이 비교한다면, 난이도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중 정도, 중하까지는 아니지만 중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8번째. 자,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의료급여 자체가 공중보건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의료급여는 어디에 또 포함이 되죠? 우리가 보건행정 있죠? 우리 공중보건 안에, 공중보건이라는 영역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원으로 뒷부분에 행정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 그래서 그 보건행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사회보장 제도가 되고, 사회보장 제도의 방법 중에 공공부조의 방식이 있죠. 여러분, 이런 이제 위계라든가, 그 체계를 잘 아는 게 필요한데, 자, 공공부조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 중에서 건강보장과 관련된 게 의료급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의료급여의 기금은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의료급여는 국고 보조금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든가 또는 부당 이득이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료급여의 기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런 재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체계에 있는 1차, 2차, 3차 의료급여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건 맞는 설명이 되죠. 실제로 이제 진료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지만 1, 2, 3차 의료기관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1차 의료기관 의원이라든가 보건소, 2차는 병원이나 종합병원, 3차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세 번째 보면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의 자격 선정과 관리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보건소장이 아니고 누굴까요? 시도지사랑 관련이 돼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자, 1차 의료급여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그 관련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관련되지만, 실제적으로 자격을 선정하거나 관리하는 건 시도지사가 해당이 된다. 자, 4번째. 이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이재민,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은 2종이 아니고 1급 1종이죠. 1종 의료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1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사실 이렇게 8번 같은 문제가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가장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가 1초 컷해서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거 다 읽는데 1초가 넘게 걸리니까. 그리고 바로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학습이 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편 9번. 용존산소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용존산소량에 관련된 문제는 환경보건 파트에 있어서 수질오염에 대한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수질오염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네. 용존산소량 DO라든가 디졸브드 옥시즌 또는 BOD, COD가 다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수온이 높을수록 기압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용존산소량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한편 여러분 기압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이 맞아요. 2번이 틀렸고. 자, 세 번째, 용존산소량이 적은 것은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자, 생물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이 많으면 용존산소량은 적다. 이게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BOD라든가 COD가 높아지면 DO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이런 문제들을 많이 우리가 접해보고 또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고습, 채취 등의 냄새, CO2 등이다.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공기의 물리화학적인 조건이 문제가 돼서 보시다시피 불쾌감과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초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 여러분 내용을 몰라도 상식이잖아요. 상식. 뭐냐면 여기 잠안병이라든가 산소 중독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감압의 세팅에서 그러니까 물에 이제 수중 작업을 들어간다거나 잠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고 세집증후군은 뭐랑 관련되죠? 세집증후군은 포름알데하이드와 같은 거, 포름알데하이드와 같이 새집에서 새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방출되게 되는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라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건 정확히 뭐냐면 1번에 나와 있는 군집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공중보건 문제는 자, 개념 주고 이것에 대한 관련된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자체가 그 지문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11번. 11번은 오히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자, 11번은 식품위생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했는데, 자,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HACCP예요. HACCP.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HACCP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사실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이거 알잖아요? 자,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곳에서 골라낼 수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식품위생법이 나오니까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이렇게 헷갈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에 식품 회수 기준이라든가 식품 회수 기준은 식품에 문제가 있으면 유통 중인 식품을 회수해야 되는데 적용되어지는 그런 기준점이에요. 자, 두 번째, 식품 위생 등급 기준이라는 것은 음식점이라든가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가지고 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기준 이건 뭘까요? 식품이 제조 가공 단계에서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가 기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해결을 한다. 이런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용어들이 여러분 기출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4번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HACCP를 말하는 것이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작업장에서 일일 4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의 최대 허용 기준은 여러분 12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2번은 실제 산업안전 보건 기준.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작업장의 소음 노출 기준이 다 달라요. 예컨대 일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는 90데시벨. 그리고 4시간 기준으로는 지금 이 문제의 답이죠. 95데시벨이고 2시간 작업 기준으로는 100데시벨 그리고 일일 1시간 작업 기준으로는 105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안전 보건 기준의 그 규칙에 따라서 작업장에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의 허용 기준치가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내용을 모르면 사실은 풀 수 없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이렉트로 특별히 작업 환경에 있어서 어떤 위해 요인이라든가 위해 물질이라든가 작업 환경의 유해 인자들에 대한 관리 기준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TWA, 또 TWA, TWA, TLV, TLV, TWA, TLV, STL, TLV, C 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학습을 한 건데 그게 실제 이제 허용 기준으로 주어진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상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은 뭐냐? 이 문제도 여러분 이제 조금 풀기에 따라서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 아니에요. 준정부기관으로 아예 별도의 기관이지. 자, 그러니까 이 공단은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가지고 설립된 그런 기관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이건 복지부 산하의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운영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책임운영기관이라는 명칭이 그 특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직속이죠. 직속 복지부의 영향 아래서 책임 운영되어지는 그런 기관으로 3번이 답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번째 나와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복지부 산하의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이다. 책임 운영기관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이제 소속 관련된 문제, 보통은 복지부 소속이냐, 질병관리청 소속이냐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더 잘 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14번 문제를 보면 노인 장교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 노인 장교양보험에 있어서 급여가 어떻게 되느냐, 급여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 안에 요양병원 간병기가 들어가죠. 여러분 답은 1번이에요. 사실 이렇게 바로 골라내고 밑에 거 버리고 그냥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장교양보험의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이거 되게 헷갈린데 가입자가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한 거죠. 가입자와 가입자가 동일하다. 자, 세 번째, 단기 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최대 20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에 따르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재가급여 시의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5. 100분의 15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미 1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지문이 내가 좀 굉장히 헷갈린 것이 답이 되기보다는 다른 것, 굉장히 기본적이고 명확한 것이 답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 다음 15번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6개 분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자, 6개 분과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건강생활 실천, 그 다음에 정신건강관리, 건강친화적인 환경구축, 또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그 다음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비감염성 질환관리가 되죠. 자, 안전환경보고는 2020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암관리법상 암검진 주기가 뭐 반복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암검진 주기는 이제 그만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걸 또 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간암은 어떻게 되죠? 간암은 여러분 1년이 아니라 6개월이고 간암은 6개월. 그 다음에 유방암은 2년. 위자 유폐해서 다 2년이잖아요. 대장암은 1년. 폐암이 2년이죠. 폐암은 2년이고 54세에서 74세 이하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옳은 것은. 자, 그럼 17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여러분 아래 설명을 보게 되면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가 나뉩니다. 그래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로 시행하게 되는 건강검진은 뭐다? 일반 건강검진이다.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과거에 많은 시험들이 2년에 1회, 이게 주기가 다르잖아요. 2년에 1회인 경우와 1년에 1회 이상인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 일반 건강검진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일반 건강진단이냐, 특수건강진단이냐, 수시건강진단이냐, 임시건강진단이냐, 또 배치전 건강진단이냐,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누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자, 18번. 감염재생산수죠. 기본 감염 재생산수라고 해서 보통 reproduction number 이게 R0 또는 R1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R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R을 얘기하면 reproduction number R은 실제 감염 재생산수가 되고 이것은 R0-PR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값이 R0와 R0가 있고 P 값이 뭐가 되냐면 그 대상 집단의 면역 수준이죠.
그래서 이 값이 1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예, 감염병의 유행 양상은 풍토병이다. 1보다 크면 유행한다. 1보다 작으면 소멸한다. 예. 저랑 같이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쉽게 답을 하셨을 겁니다. 예, 우리 파이널 문제에도 있었고요. 감염병이 풍토병이 된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9번. 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제암연구소 IARC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은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까지 내네요. 네, 저는 이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일부 존재하며 실험동물에서의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경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암과 관련된 것은 이제 만성질환에 대한 관련 그리고 관심이 증가됐다. 우리 감염성 질환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발암에 대한 것, 발암 물질이라든가 이런 만성 질환 등에 대한 그 관심과 대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암 물질의 분류 기준에 대한 것을 보시다시피 문제로 출제했는데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룹 2A가 되죠. 그러니까 그룹 1은 확정적인 발암 물질이고 그룹 2A가 추정되는 발암 물질. 그다음에 2B는 기능 발암 물질. 가능 발암 물질. 그다음에 그룹 3이 분류가 불가한 거. 그다음 그룹 4가 비발암성 물질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분류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암에 관련된 것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가능성, 그런 이제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 20번 문제는 여러분 쉽게 푸셨을 거예요. 제9차 상하이 건강증진 국제회의에서의 주제는, 이걸 제가 출제를 늘 얘기했던 거라 3번에 보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에서의 건강증진이 2016년에 상하이에서 건강증진 국제회의에서 이야기가 됐다.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풀어내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기출문제는 항상 앞으로 공부해가는 데에 지표가 되고 디딤돌이 됩니다. 요거 보고 나서 이 문제만 보면 되는 거야? 절대 아니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연습해가고 또 준비를 해간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하나하나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어떤 그 비중을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구조로 문제가 짜여졌는가 그거 보면서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커리가 틀리지 않았다, 맞았다 이런 이제 방식들의 이런 문제를 맞춰가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더 확장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